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즉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방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관한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부합하는 그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것이 제 총평이고요. 이미 결정 전부터 하는 총재가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가가 어쨌든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물가가 안정화되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환율인데 환율도 정점 찍고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강달러 기조가. 그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상의 요인이 상대적으로 좀 과거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역시 우리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금통위 위원들이 어, 0.25%포인트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동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다가 좀 속도를 둔화시켜 나간다. 그리고 이제 곧 정점에 오를 것이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는 것이죠. 23년 상반기 1월과 2월에 두 번 다 금통위 회의가 있습니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1월 13일에 있고요. 목요일에 있습니다. 둘 다. 그리고 2월에도 있고요. 그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베이비 스텝을 한 번 더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때부터 동결을 한다든가, 한 번 더 하고 동결을 한다든가, 혹은 두 번 더 하고 동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안 하고 계속 동결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늠하게 해주는 그런 음. 회의였다 생각합니다. 아, 네. 총평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강론으로 한번 좀 들어가 봐서요. 이번 금리 결정의 배경에 좀 무엇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준비된 교환을 가지고 설명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해 드릴 텐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린 거죠. 상대적으로 덜 올린 거죠. 그렇게 된 배경은 어쨌든 첫 번째는 물가라는 거죠. 물가 정점 찍었다라는 것을 금통위 위원들이 좀 확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도 여러 차례 보여드렸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국내 물가 상승세가 6.3%를 찍은 이후에 그래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달러 강세가 약세화되는 흐름,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지만 업데이트된 걸로 보여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잡혀야 3개월 후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잡히는 것인데, 그 수입 물가 지수가 보면 둘 다 잡히죠. 원화 기준이든 달러 기준이든. 근데 달러 기준으로 하면 진작 잡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원화 기준으로 하면 덜 잡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덜 잡힌 이유는 여전히 강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좀 약화됐긴 했지만 더 많은 원화를 주고 그 수입을 해와야 된다라는 느낌이에요. 더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온다. 그 사와서 그 물건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유통되는 그 소비자 가격이 덜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강달러 기조를 반영한 그 수입 물가 지수만으로도 여전히 고점 찍고 잡히는 모습을 확인케 해주죠. 거기에 강달러마저도 확실히 잡히면 이렇게 이 수입 물가 자체가 잡힐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원화 기준 수입 물가 지수와 달러 기준 수입 물가 지수가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 전에는 계속 붙어 다녔잖아요. 벌어진 채로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여전히 강달러 기조가 뭐 물론 약화는 됐지만 나름 유지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덜 잡히는 것이다. 근데 덜 잡히는 그 수입 물가 원화 기준 수입 물가 상승률만을 보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잡히겠구나라는 것을 확신케 해주죠. 그다음
한 가지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실적치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물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 수입 물가도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심리도 중요하다.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어쨌든 지난 7월 정도에 6-7월 정도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그나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물가 정점론을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4%대의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써도 물가를 잡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통화 정책의 의사결정, 이 베이비 스텝의 의사결정은 물가 정점론 정말 확실하구나라는 것에 금통위 위원들이 동의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교수님 그 다음 달에 또 미국에서 FOMC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또 좀 더 이렇게 부각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결정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금리를 결정하는 그 배경이 단순히 물가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밖에 여러 요소들을 판단하는데 지금 국면에서 가장 고려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국내 물가도 있지만 환율도 잡혀야 되니까 역시 미국과의 금리 격차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면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딱 이 촬영 전날 이걸 캡처를 했는데요. 미국이 어쨌든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4% 잖아요, 상단이. 근데 0.5% 포인트 올리겠다. 빅스텝에 78% 정도의 무게를 두고 있어요. 시장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0.75% 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인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비중이 훨씬 낮죠. 이게 지난 CPI 발표되고서 이게 확실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것을 우리 웅달님하고도 이미 그때 찍었었죠. 그랬던 것처럼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다른 요소들을 더 고려한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 정점 확실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시스템적 리스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조절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덜 부담이 되는 거죠. 미국이 강도 높게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로서는 좀 불안하죠. 그 격차도 더 벌어지고 하니까 불안한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같이 금리 인상 속도 유지해야 되나 하는 그런 빅스텝에 무게를 둘 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좀 안심, 위안이 된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만으로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경향성이 좀 크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긴축 기조는 유지해야 됩니다. 갑자기 완화로 돌아간다. 피봇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독일 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ECB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같이 글로벌리 봤을 때 긴축 기조는 유지하되 그래도 속도 조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세계 주요국들의 흐름 그것을 좀 반영해서 우리나라도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것에 무게를 둘 수 있다. 그런 여론을 더 감안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미국은 FOMC에서 뭐 0.5를 올리고 저희는 0.25를 올리고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차이가 쪼금 더 벌어지기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는 그 괜찮다고는 보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제가 뭐 과거부터 우리 웅달님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기준금리 차이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다시 한번 그럼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코가 좀 막혀서 좀 목소리가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가 이미부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상 한국 기준금리가 높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직전까지만 해도 이미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았었어요. 예, 근데 그때 자금 유출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금 유출이 기준금리 격차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같은 조건 하에서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것 중에 고르는 행위예요. 자금 유출도 우려되고 금리 격차도 좀 우려되는 대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더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미국의 속도, 황새에 쫓아가다가 그 뭐죠? 참새인가요? 뱁새인가요? 그 네. 보폭을 맞출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그렇게 보폭을 맞추다가는 더 큰 리스크를 갖게 된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도 지금 이미 하락세인데 하락이 아니라 폭락. 이게 폭락은 굉장히 위험해요. 네.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때 연착륙되는 거는 우리가 그나마 받아들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그렇게 되면 경착륙하게 되면 굉장히 큰 금융 리스크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포함해서 그 황새를 쫓아가는데 부담이 많이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금 유출이나 금리 격차에 따른 그런 위험 요인, 뭐 강달러 기조 이런 것들도 위험 요인인 거 맞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다른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밖에 없는데 덜 안 좋은 것을 고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의사결정이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네, 베이비 스텝이 무조건 좋다. 빅스텝이 무조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덜 안 좋은 것을 그래도 선택하는 것이다. 더 나쁜 것을 피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이번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에 조금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자고 한다면 말씀해 주신 그런 경착력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경착륙이 가장 걱정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채권 시장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경제에서 채권 시장이 불안한 것, 이것이 가장 그 경착륙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이 회사채 금리가 계속 치솟고 있어요. 물론 이제 10월 이후에 11월 정도 들어서 조금 안정화되는 흐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높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곧 다른 말로 기업들이 아무리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해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대출받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해도 투자자를 못 찾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근데 그나마 지금 정부가 밴디지 효과가 됐든 아니든 체한 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대응을 했습니다. 52조 플러스 알파라든가 뭐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좀 안정화되는 흐름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긴급 조치로 마치 돈맥경화 상황하에서 긴급 수요를 단행해서 좀 풀리게 했는데 이게 완벽한 조치라고 해석은 안 돼요. 근데 여전히 강한 긴축 행보를 보이다 보면 이게 향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기업들의 부도로 연결되거나 또는 기업 입장에서 사업 규모를 완전히 축소하거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이런 문제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우려되는 경착륙에 해당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국고채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차이값, 그 차이값을 우리는 신용 스프레드라고 해요. 여기 회색 바그래프가 있죠. 그 네. 차이값은 더 커지죠. 네. 이 얘기는 곧 회사채를 더 회사채 금리가 조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에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성향을 축소시킨다는 것을 뜻해요.
자금이 기업들에게 안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네. 왜 엉뚱하게 안정적으로 이 트리플 A 등급인 뭐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 채권이라든가 그 이상의 국고채 이런 것들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 국고채 금리도 높은데 굳이 우리가 왜 회사채에 투자를 해야 돼? 불안하게 하는 생각을 더 만드는 거예요. 신용 스프레드가 더 커졌죠. 이게 굉장히 불안해지는 이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근본적인 대책이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50조 플러스 알파라든가 이런 행정부 사이드의 정책들 있잖아요. 긴급 수혈 조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라도 금리 인상 속도는 일단 조절해 나가야 된다라는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불안도는 쪼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이 쪼끔 한시름은 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뭐 23년 상반기까지도 금리 인상 액션은 취해질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한두 개의 어떤 기업들이 부실로 연결될 경우 특히 이제 음. 앞에 부동산 시장도 얘기를 살짝 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미분양 주택이 지금 급격히 쌓이고 있는데 거기서 뭐 이 PF 방식으로 자금을 분양 다 되면 돈 갚을게 하면서 빌리는 방식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는데 그 부동산 PF 자금이 마련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미분양이 계속 쌓이니까 불안해서 거기에 자금 대줄 투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 몇 개 건설사들이 이제 부실 위험에 처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개 도산하거나 금융 부실로 연결이 되면 채권 시장의 불안도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정화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불안이 또 계속되면은 결국에는 또 경기 침체라는 그런 것들이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한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이번에 금리 결정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주신 그 질문들이 요약을 해 본다면 그 기준금리 하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물가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기조도 있죠.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기조를 보는 이유는 또 환율을 보기 위해서도 있겠죠. 환율을 잡아야만 하니까. 너무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면 또 우리 경제에 피해를 주니까. 그 밖에도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라든가 격차도 봐야 되죠. 그것으로 인한 자금 유출 여부도 봐야 되죠. 또 이런 것들이 또 야기되는 뭐 채권 시장 불안도 봐야 되죠. 벌써 6개네요. 그리고 네.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잡겠다고 물론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방식의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감내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그 충격이 오면 안 되잖아요. 경기 침체가 두드러지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내기가 부담이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하는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또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그 경기 침체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예요. 이 보시면 이 빨간색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현재 경제가 나름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직 경기 침체 안 왔다. 둔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면 계속 100 밑으로 떨어진 채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경제 주체들, 특히 기업들이 말이죠. 향후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 3개월, 6개월 후에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그렇게 판단하면 할수록 어떻게 할까요? 신규 투자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보수적으로 뭔가에 투자를 한다든가 고용 규모를 늘리지 않는다든가 뭐 해고를 한다든가 희망퇴직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 경제를 부정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바라볼 때 심리적으로 그런 것을 인식할 때 특히 수장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면 아무래도 "야 우리 아끼자. 뭐 네. 교육비 절감해. R&D비 절감 R&D에 투자되는 그런 자금 절감해." 그럼 R&D 투자 금액 중에 상당 비중이 뭘까요? 개발자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그 인력도 좀 조정해. 추가적으로 누구 턴오버가 심하잖아요. 나간단 말이죠.
나갈 때 추가 채용 안 하는 게 조정인 거예요. 있는 사람을 나가라 하는 것만 조정이 아니라 나가는 인력이 자연적으로 있잖아요. 퇴직 인력도 있고 이직 인력도 있고 나가는 혹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추가 채용을 안 하거나 계약갱신을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이 고용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것 그게 23년의 모습이니까 이게 경기 침체가 너무 본격화된다. 우려가 더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금리 인상 속도를 계속 가져가기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가 어쨌든 그래도 교수님 이게 뭐 베이비든 빅스텝이든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업이나 가게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자 부담 예 커집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제가 어림잡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면 한국은행에서 그 해당 분석을 했었습니다. 작년 7월 이후부터 한국은행이 총 2.5% 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 값이 우리 가계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나 이자 상환 부담을 얼마나 주나 그러니까 1 인당 1년 동안 기준으로 대략 한 170만 원 음. 정도라고 판단했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이고요. 그리고 2.5%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지금은 2.75% 포인트 인상한 걸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이 더 장기화됐으니까 대략 한 180만 원, 90만 어. 원 수준의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거예요. 물론 가게마다 다르죠. 어떤 가게는 뭐 대출을 2억, 3억, 5억 할 수도 있고 어떤 가게는 2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대출 소액 대출할 수도 있겠죠. 그 대출 규모에 따라서 또 이자 상환 부담이 다를 것이고 1금융권 갔느냐 2금융권 갔느냐 이런 대출 유형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천만 가구고 그중에 대략 그 가계 금융 대출 그러니까 금융 대출을 한 가계가 대략 한 1,000만 가구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가구 중에 절반 정도가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근데 그 1,000만 가구의 평균 수준이 대략 한 190만 원 정도 증액됐다. 이자 상환 부담만 가중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어떤 가구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더 상환 부담이 가중된 것이고 어떤 가구는 뭐 10만 원, 20만 원 가중됐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예요. 가장 쉽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한국은행이고 우리 웅달님이 시중은행이에요. 그럼 제가 웅달님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럼 웅달님은 돈을 빌려받아서 그거 가지고 또 뭐 대출도 해주고 사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가장 쉬운 해석입니다. 그러면 제가 웅달님께 빌려줄 때 쓰는 그 금리가 기준금리인 거예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거래 시 적용하는 금리가 기준금리고요. 그 기준금리에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해서 수익 마진을 차지하지 않겠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시장금리인 거죠. 그래서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알파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미리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액대출의 경우에는 거의 7%에 음. 육박하게 대출금리가 상승했고요.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거의 비슷하게 7%에 육박하게 상승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5%를 이미 상회했고요.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라고 볼 수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5%에 근접하게 왔어요. 전반적으로 22년 들어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시중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런 것을 확인해 본다면 뭐 저도 뭐 그것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23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시중금리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음. 그 교수님께서 그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 게 그 부채 총액이 심각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질의 문제다." 이 부분을 네.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질의 문제 요 부분을 쪼금 더 설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가계부채의 규모, 총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여러 우리 독자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날 수 있는 그런 정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독자분들이 "가계부채 2,000조 문제다." 막 폭탄 그림 그려지고 막 그러니까 2,000조가 마치 터질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 2,000조의 문제가 없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금리 이렇게 인상기에는요, 가계부채 규모가 오히려 줄어든다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실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어제 날짜로 어 이 가계 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가계 신용 데이터에서 가계 대출이 있는데, 가계 대출 규모가 실제로 3 분기에 줄었습니다. 어. 1 분기에도 줄었었고요. 2 분기에는 증가 속도가 주춤하다가 3 분기에 가계부채가 규모가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20 년에는 금리가 싸니까 영끌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레버리징이죠. 근데 2022 년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디레버리징, 빚 갚는 데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규모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2,000조 안 터진다라는 거죠. 정말 큰 문제는 질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2,000조가 아니라 그걸 이제 고위험과 가구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다중채무자 뭐 이런 문제라고도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그 문제가 가장 집중되는 영역들이 누구냐면 자산 규모보다 부채 규모가 더 큰 자, 이 음. 고위험군이죠. 이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혹은 제가 취약차주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3 가지 이상의 빚을 갖고 있으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또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이거나 하면 취약차주라고 하는데, 또 이들의 비중, 그러니까 거의 고위험군과 취약차주가 거의 교집합이 많아요. 교집합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차주들의 경우 전체 가계부채에서 대략 한 5-6% 정도 차지합니다. 결과적으로 2,000조의 5%면 100조잖아요. 100조가 조금 안 되는 규모의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고요. 그들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2,000조 부채를 좀 떨어뜨리고자 알아서 갚는다니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좀 부자분들은 알아서 부동산 팔고 빚 갚아요. 가계부채 문제가 오히려 규모 면에서는 없다는 거죠. 규모 면에 문제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 버리면 가계 금융 대출을 더 규제해요. 규모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그 부채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금융 규제를 단행해요. 대출 못 받게. 네. 엉뚱한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가요?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요. 그래서 재밌게도 가계 대출 규모는 축소됐는데 신용 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었어요. 그리고 카드 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었어요. 음. 이게 그런 겁니다.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는 거예요. 금융 규제를 가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할 때 이게 총량적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상기에는 자연스럽게 총량의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어떤 차주가 정말 이 금융부실로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떤 차주가 그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구일까? 그들에게 뭔가 보완책을 마련할 방법이 뭘까?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 정책적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 웅달님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언론사들이 우리 인터뷰 내용을 또 언론에 반영하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함의도 좀 드리고 네. 싶어서. 왜냐면 그 정책이 바로서야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도 좀 혜택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정책이 엉뚱하게 가면 정작 그 가계부채 부실 문제 없는데, 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장학금 대출 받거나 1억, 2억 담보대출 받아서 집 이사하고 싶은데 정작 그런 이사를 못 가게 막는 일이 바로 벌어져요. 되게 재밌는 일인 음.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을 좀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이런 부분을 정말 좀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너무 좋은 게, 그 정책 뭐 당국자님들도 좋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 아셔야겠지만 저희 일반 사람들도 이런 거 잘못 이해하면은, 또 미디어에서 또 잘못 이해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전파하면 뭐 쓸데없는 그런 공포에 시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또 이미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고, 또 뭔가 네. 어떤 뭐 거액의 뭐 자산을 사거나 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건데,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건데 또 그 네. 타이밍을 또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네. 맞아요. 저도 에너지가 소진돼요. 이 뭐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가계부채 총량의 문제 없다." 그러면 "쟤 뭐야?" 막 이래요. 네. 총량적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이제 댓글이 악플로 쌓이니까 저도 네. 스트레스인데, 이 맞는 말을 해도 틀리게 받아들이니까 너무 그 틀린 말이 맞다고 인식해 왔던 거죠, 그동안 많은 독자분들이. 그런 것들도 좀 안타깝고, 그 가계부채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제 채널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 정말 가계부채 총량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가계부채 규모는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 경인남 시리즈 중에 가계부채를 다룬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추가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해서 하시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그 혹시 그래도 그 이자가 이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너무 부담되는 분들이 또 알게 모르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 좀 논란은 있는데, 이런 분들을 뭐 신경을 써야 되냐, 뭐 신경 쓰지 말아야 되냐, 뭐 또 심지어 좀 이렇게 큰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셨다가 그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뭐 네. 정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좀 논란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쪼금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깐요. 혹시 네. 뭐 경감 대응책 뭐 요런 게 쪼금 있을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뭐 안타깝지만 뭐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갈아타기라는 것도 향후 금리의 추이를 좀 먼저 그림 그려 보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정책적으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갈아타기가 있죠. 그게 안심 전환 대출인 거죠. 음. 혹시 여러분들이 어 고금리에 시달리다거나 혹은 변동금리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전환하는 그 안심 전환 대출, 주금공이라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여기 한 명이 또 친한 후배인데 여러 가지 상품 출시 상황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뭐 이미 굉장히 많은 신청자가 있고, 뭐 신청자 규모가 줄었다, 뭐 그 대상이 좀 너무 좁아서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혜택의 대상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너무 이 변동금리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시면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좀 추천을 해 볼 수 있겠고요. 정책금리를 활용하는 거니까 뭐 최저 연 3.7% 고정금리니까요. 이것은 굉장히 저렴한 금리고요. 시중금리는 23년 중반 들어서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시중금리는 그쯤부터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떨어진다 하더라도 연 3.7% 밑으로 떨어질까 하는 생각은 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혜택의 대상이 된다. 이게 정책 금리는 여러분들한테 오는 수혜예요. 물론 이제 비판도 많아요. 뭐 자기 돈 많아서 집 산 사람들 왜 세금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느냐. 우리는 집도 못 가졌고 집값 상승할 때 혜택도 못 받는데 계속 벼락거지 됐는데 왜 집 산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정책이 마련됐으니까, 그리고 이 정책 금리가 적용되는 부분 말고도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그런 전환대출 상품 같은 것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손품 발품을 팔으셔서 이 금리의 역습을 좀 받지 않도록
움직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상환 기간을 상정해야 됩니다. 나는 10년 상환이다. 아니면 2년 상환이다. 여부에 따라서 고정금리로 바꿀지 여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좀 가늠해 보시면서 상환 기간이 어느 정도이니까 이걸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실 때 이런 상품들 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교수님 끝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금리 인상 이슈랑 부동산 시장을 네. 엮어서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또 말씀 중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뭐 시중금리가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좀 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네.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훈풍 자체는 좀 어렵겠다. 자, 이렇게 제가 늘상 보여드렸던 이 부동산 시장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웅달님하고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는 여기 보시면 이 지점 마이너스 0.3 어. 언저리였었어요. 그 사이 벌써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56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주식 시장은 금리의 선행에서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만큼은 금리와 동행한다라는 거 제가 강조했죠. 그러면 기준금리와 동행한다고 했을 때 23년 2분기에 기준금리의 고점이 오고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집값 조정률이 더 클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아요. 누구도 이 높은 금리로 어. 9% 8%로 대출받아서 집 살 의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의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 절벽 현상이 지금 야기되는 것이고 이 조정률이 언제까지 떨어지느냐 23년 2분기까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에서 더 떨어진다는 거죠. 더 떨어지다가 이 하락률이 좀 둔화되는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 그려보면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지점이 23년 2분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어. 맴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락률이 많이 좁혀졌을 때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이 정도면 그 정도로 좁혀지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상정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 기조가 주춤해지고 조절론 들어가고 조절이 들어가고 그리고 동결하다가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금리 인하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는 여러 번 제가 해드렸죠. 근데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을 때. 그 전제 조건이 마련될 때쯤에는 조정률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수세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어붙어 있는 매수세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는 상당 기간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마이너스 하락률이 조금 둔화될 수 있어서 그 폭을 좀 좁혀 나갈 수는 있지만 여전히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떨어지다가 20,000원씩 떨어지다가 30,000원씩 떨어지다가 다시 10,000원씩 떨어지는 음. 구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10,000원씩 떨어지고 있는 네. 구간에는 매수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23년 연내에는 그래도 적어도 중반까지는 좀 지켜보시다가 중반 이후에 그 하락률이 좀 좁혀진다. 예, 그런 시점에 매수 시점을 좀 가늠해 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제가 웅달님하고 계속 그런 말씀을 나눌 테니까 그 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되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아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즉시 분석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기준금리 의사결정은 상대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더 미쳐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근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의사결정은 부동산 시장에 더 어. 영향을 미치죠. 실질금리에 반영을 시키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금리는 자산 시장이라는 면에선 중력과 같이 작용합니다. 압박인 거죠.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높은 금리는 자산 시장에 추가적인 압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금리의 향방과 향후 경기 진단 이런 것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올바른 객관적인 경기 판단에 기초한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즉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 교수님께서 쓰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도 읽어보시면은 더 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